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모던적 질서로부터 포스트 모던적인 그 혼돈으로 가는 그런 상황,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이런 그 패턴에 의해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던과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는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왔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모던이라는 그런 시대가 가졌던 의미와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갖는 그 의미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크게 한번 거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각각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밑도 끝도 없는 공부지만, 그러나, 이런 이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 큰 흐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던 시대, 이 18세기가 정점이죠. 이 모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힘은 저는 질서라고 봅니다. 질서. 과학적 이성이 지배한 질서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미학적 감성이 중시되는 혼돈의 시대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성이고 여기가 이제 감성이라면은 감성. 이성의 시대가 지나가지고 감성의 시대가 온 거예요. 여기 이성의 시대가 지나가지고 감성의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여기 혼돈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성의 시대라는 거는 이제 18세기 계몽주의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계몽주의라는 거는 원시적인 미개 상태로부터 벗어나자, 또는 비과학적인 신화적 세계를 몰아내가지고 합리적인 이성과 어떤 과학적인, 이상적인 과학주의로 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를 새로운 어떤 질서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중세 시대의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성을 무기로 삼아서 새로운 시대를 조직화하는 거, 이것이 근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대의 핵심 추동력은 과학주의다. 과학주의. 과학이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그 이전에는 과학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화적인 사고, 신화적인 그런 신앙이 더 중시됐는데, 근대에 오면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과학의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과학 만능주의. 그래서 이제 모든 영역들이 어떤 자율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과학이 이제 종교로부터 이제 이 독립을 하거든요. 과학의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고, 예술도 종교에 종속되어 있다가 빠져나오죠.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또 사회, 인간의 어떤 자율성, 이것이 어떤 인권 운동으로 전개되어 가지고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죠. 봉건적인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는 거죠. 노예제도도 폐지가 되는 거고. 인간의 자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생기는 것이고, 모든 영역에서 학문들이 고유한 영역을 자율적으로 이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문들이 이제 근대기에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모던적 질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모던적인 임계, 이 계속해서 이제 과학적인 이성 중심주의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임계에 도달해요. 이게 저는 20세기 전후부터 여기에 임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죠. 임계점에.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서서히 밑으로 이성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과학이 발달하니까 1,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뭐 옛날처럼 농업 중심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공업 중심 사회로 바뀌고 기계가 발달해 가지고 대량 생산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대량 생산이 일어난다는 거는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소비를 해야 하잖아요. 판매를 해야 되는데 물건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팔아먹냐. 이게 이제 국가적 문제가 되는, 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상품이 남아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제 못 사는 나라들, 힘이 약한 나라들을 강대국이 점령을 해가지고, 물건을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그 내막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이 식민지 개척에 대한 문제고요. 식민지를 왜 개척하려고 했냐면은, 결국 이 산업혁명으로 만들어낸 이 물건을 팔 때 그 판매 유통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식민지를 필요로 했던 거죠. 그래서 약육강식의 어떤 논리에 의해 가지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는 뭐 그런 시대가 20세기에 와서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기계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도시가 발달하고 뭐 자동차가 많아지고 각종 그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심해졌고요. 또 경제적으로 보면은요, 이 자본주의가 극에 달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돈에 의해 가지고 가치를 규정하는, 인간마저 상품화되고, 빈부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고, 또 배금주의, 이 황금을 절대시하는, 모든 가치가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인간의 행복이란 뭔가, 인간의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잊혀진 거죠. 지금 엄청난 우리는 이런 그 부작용 속에 어떤 그 혼돈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모던적 임계입니다. 임계.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면은요, 이 사회는 반드시 파멸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은 이 사회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공산주의로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는 이미 그 실패한 이데올로기잖아요. 그 평등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진 자들 뺏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 나눠주고 뭐 이런 게 평등이라면은 공산주의가 성공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가 다 지금 파멸에 이르렀죠. 왜? 인간의 기본 욕망, 기본 욕망을 억압하고 평등하게 해버리면은 인간이 결국 상품화돼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노예화가 이루어지고 상품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권력이 거기에 쓰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정말 평등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자본주의도 답이 없고요. 공산주의도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가, 이 시대를 끌고 갈 이데올로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혼돈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회, 이 새로운 시대의 자기조직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 지식인들의 아주 그 첨예한 과제고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세계를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점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제 나름대로의 그 해법을 밤잠을 안 자면서 고민하고 또 이걸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던이 더 이상 가면은 이거는 이제 그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임계에 딱 도달해가지고 꺾인 거죠. 꺾여가지고 이성이 아니라 이제 감성으로서 그거를 그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 포스트 모던의 큰 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철학, 예술, 경제, 그 다음에 뭐 사회,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지금 포스트 모던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철학, 예술,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정치, 이런 순서로 지금 이 포스트 모던이 우리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1960년대에 시작이 됐고, 예술에서는 1980년대에 피크를 쳤고, 경제에서는 2000년대, 정치는 뭐 지금 2010년대 뭐 이후 뭐 이런 식으로 점차 이 포스트 모던적 상황이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그 다음에는 교육이 되겠죠. 교육은 제일 늦어요. 왜 제일 늦냐면 제일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이 과학적으로 확실해져야 그 다음에 이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철학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미래의 가치를 상상할 수 있거든요. 뭔가 물질로 만들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철학에서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술은 뭔가 그 물질로 양식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보다는 좀 덜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철학 다음에 예술이 나오는 것이고, 경제는 이거는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 소비가 있어야 돼요. 소비가 염두에 둬야 되고, 예술은 소비가 없어도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스럽지만, 경제는 안 팔린 물건을 만들어내면은 이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늦을 수밖에 없고요. 정치는 이건 숫자 싸움이잖아요. 다수를 끌고 가야 돼요. 다수. 그러니까 정치는 더 늦어요. 경제만 하더라도 내가 팔 사람들만 생각하면 되는데, 정치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교육은 뭐 확실해야 되는 거니까 더 늦고. 그래서 이 시대 변동을 우리가 파악하려면은요, 철학과 예술을 공부하는 겁니다. 철학과 예술을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철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걸 보려면은 이 철학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그 방향성이 이렇게 양식화되고 우리 삶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철학가만 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흐름을 읽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철학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형이상학으로부터 해체주의로 나갔다. 해체주의. 형이상학이라는 거는 형태의 그 이상.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물질 세계, 물질, 현상계라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이데아계. 이 플라톤이 이제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나누잖아요. 물질과 비물질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현상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가짜고 눈에 보이는 이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세계인데 이거는 감각의 세계지만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데아는 불변의 세계다. 불변. 이건 불변의 세계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게. 이건 안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요 커트라인. 이게 형이에요, 형. 여기는 형의 이상이고 여기는 형의 이하. 형 이상학, 형 이하학.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것을 형 이하학.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 형 이상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철학이라는 거는 이 이데아에 대한 연구예요. 형이상학이라고 그래. 그걸 형이상학. 보이지 않는 그 근원적인 본질적 세계를 탐구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플라톤적인 형이상학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세계를 둘로 딱 나눠버렸다는 얘기죠. 나눠가지고 이거는 이데아는 본질이고 이거는 그냥 어떤 감각적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거를 주와 종의 관계로 이게 주고 이게 종이 되는 거죠. 주와 종의 관계로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이것이 이제 중심주의가 되는 거죠. 중심주의. 이게 중심이 되고 이건 주변이 되는 거잖아요. 종은 주변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중심주의라고 그래요. 중심주의. 센츄리즘. 이데아 중심주의가 되겠죠? 이데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이성이다. 이성이고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 감성이다. 그러면은 이성 중심주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남자다. 감성적인 사람은 여자다. 이렇게 보면은 남성 중심주의가 되겠죠. 이게 이제 이성이 발달한 게 인간이고 이성이 없는 게 자연이다. 그러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역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나눠 놓는 것들을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주의. 이분법적인 중심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법적 중심주의는 뭘 낳냐면 이것이 차별을 낳는 거죠. 차별. 이게 주고 이게 종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이성과 감성, 인간과 자연 이거를 차별의 관계로 본다는 거죠. 차별의 관계로. 그래서 이 차별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그 폭력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 포스트 모던 철학이고 그 대안은 이 차별을 차이로 바꿔놓는 것이다. 차이. 그래서 이 해체라는 거는 이 차별 의식을 해체하는 거죠. 이걸 해체시키는 거죠. 그리고 차이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에서 해체주의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 포스트 모던 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데리다죠. 데리다. 자크 데리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은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후기 구조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현대 철학이 전개가 되는데 데리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의 체계에서 고정된 의미는 없다. 의미는 한 곳에 정박하지 않고 차이가 끝없이 연기된다. 이 구조주의나 후기 구조주의는요, 전부 다 그 언어학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언어학. 소시르의 그 언어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소시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언어의 어떤 그 기표가 기의를 지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호를 이제 기표와 기의로 나누는데요.
이 표현한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그 표현이 그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과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사과라는 말과 실제 생긴 이 사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단지 그냥 언어들 사이에 다른 언어들과 관계 속에서 이 말을 이런 형태를 이렇게 부르자고 약속을 한 거죠. 약속. 의무적으로 약속을 한 거죠. 약속. 언어는 실제를 지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현대 언어학의 출발이고, 그게 이제 구조주의로 이어지고 후기 구조주의로 가면서 우리가 철학도 결국에는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어가 이 형이상학적인 이 진리, 이데아의 진리를 이게 지시할 수 없다면은, 지칭할 수 없다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현대 철학은 이데아를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언어로 붙잡을 수 없는 거고, 이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언어가 이 이데아를 붙잡을 수 없다면은 우리가 신이라는 말을 써도 이 신이라는 말이 실제 신을 지칭할 수 없다면은 그럼 언어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 이 언어라는 거는 고정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통이라고 말할 것이고, 이건 문맥에 따라서 또는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 의미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의미를 알려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죠. 사전, 백과사전. 요즘 백과사전 다 없어졌죠. 네. 그런 사전적 의미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미는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쓰는 그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어떤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석. 똑같은 말이라도요, 그 사용하는 맥락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데리다는 그거를 차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연. 차연. 차이가 영어로 뭐죠? 차이가? ENC죠? E를 A로 바꿔가지고, difference. E를 A로 바꿔가지고, 차이를 차연이라는 말로. 차이가 시간에 의해서 연기된다. 연기. 포스트폰,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연기된다는 거죠. 연기된다. 이 차이라는 개념을, 차연이라는 개념을 신조어로 자기 철학의 중심 개념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형이상학을 해체해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그런 것들을 다 해체해 나간다는 거죠. 자, 푸코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권력. 이 서양인들이 신뢰해온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독단적이고 비이성적인가를 파헤치면서 이 푸코는 지식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탐구해 들어가요. 그리고 그 기저에 어떤 무의식적인 문화의 체계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지식이 이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 특히 그 이성이나 광기, 진리와 허위, 이런 그 구분하는 기준에
어떤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도서관에서 고고학자처럼 이 수많은 실증적인 자료를 집요하게 발굴을 해가지고 어떤 감옥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광기 이런 이런 것들의 역사를 집요하게 파헤치면서 우리의 편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쪽으로 우리의 그 지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화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레즈는 모든 개별자는 다른 존재들과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 자, 이 차이의 문제는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핵심적인 주제라고 했는데, 이 들레즈는 철학적으로 니체와 베르그송을 계승을 해요. 니체부터 이 서양 철학은 이 합리적인 이성에 대한 회의와 어떤 힘 자체를 주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성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작용하는 의지나 어떤 힘을 주목하는데, 그래서 이제 니체로부터 베르고송, 메를로 뽕띠로 이어지는 어떤 생애 철학 쪽에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성에 의해서 억압됐던 욕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성에 대립되는 개념이죠. 욕망이라든지, 또는 감각.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보편성을 끄집어내는 그런 개념이라면은, 이것들은 어떤 특수성, 차이죠, 차이에 대한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과거 형이상학 철학에서는 이것이 주가 되고 이게 종이 되는 거, 주종의 관계가 됐었는데, 이 관계를 반전시키는 거죠. 이렇게 반전시켜가지고 이것이 중심이 되고 이것이 종으로 삼는 그런 전략이 이 들레즈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차이의 철학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욕망의 어떤 그 특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인간 중심적인 사고고, 그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의 작용 방식은 유목적이라는 것이고, 유목적. 어떤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간의 관계를 통해서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찾고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코드화라면은 여기서 이제 탈코드화가 이루어지고, 이걸 다시 이제 재코드화로 나가는, 코드화에서 탈코드화, 재코드화로 가는 이런 메커니즘을 철학적으로 그려 보인 사람이 이제 들레즈고요. 이건 상당히 그 예술적인 거죠, 그죠? 이건 이제 과학인데, 이거 욕망이나 감각을 통해서 탈코드화 시켜 다시 그걸 재코드화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예술의 작업이죠. 그래서 예술을 상당히, 들레즈 철학에서는 예술이 상당히 그 중요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라캉이 있는데, 라캉은 여기를 이제 의식이라고 보고 여기를 이제 무의식이라고 보는 거죠. 의식 대 무의식. 이제 라캉보다 먼저 이제 프로이트가 이 무의식에 대해서 주목을 했죠. 무의식. 과거에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이게 주가 되고 이게 종이 됐었는데,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무의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의 그 치유, 정신 질환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라캉은
이 인간의 이 무의식마저, 이 무의식, 마저 이것도 하나의 그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 언어라는 거는 타자죠, 타자. 이 순수한 어떤 주체가 아니라 타자에 의해 가지고 나의 무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 순수 주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거냐.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그런 순수한 주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타자에 의해서, 그 타자가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를 규정해 왔기 때문에 나의 욕망은 진짜 나의 주체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화된 욕망이고, 남을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순수한 내가 아니라는 거죠. 정신분석적으로 어떤 그 후기 구조주의로 접근한 것이 이제 라캉이고, 그 다음에 리오타르는 리오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거대 서사가 되고, 거대 서사, 여기는 소서사.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 이거 뭐 거대 서사라는 거는 어떤 뭐 사회적인 규범 같은 거죠. 사회적 규범. 뭐 이데올로기. 뭐 소서사는 우리의 그 작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소소한 개인들의 그런 주관적인 이야기들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거대 서사가 개인의 소서사를 눌러왔다는 거죠. 이거 누르는 거를, 리오타르는 이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폭력이다, 이건, 폭력. 다 각자가 가치가 다른데,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규범들이, 개인한테는 폭력으로 작용해 왔다. 그래서 이런 거대 서사와 투쟁을 해가지고, 이런 그 소서사의 권리를 되찾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분이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한 분인데, 리오타르. 지배를 정당화하는 거대 서사는 소서사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인 잔재다. 이걸 지배하는 것이 이게 전체주의라는 얘기죠. 전체주의. 개인의 차이가 무시되는, 이 모던 사회가 하나의 정의와 어떤 명분을 토대로 이런 개인의 차이를 무시하는 전체주의적인 속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분야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는 다 공통점이잖아요. 그죠? 차별의식에서 벗어나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던 철학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예술로 넘어옵니다. 예술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포스트 모던이. 자, 모더니즘은 형식주의로 흘렀어요. 왜냐하면 순수한 그 예술을 정의하면서 타 분야와의 그 타율성을 이제 빼나가면서 어떤 그 자율성으로 흘렀고, 그래서 이제 추상미술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런 순수주의나 중심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분법적인 뭐 그런 기준들, 고급과 저급, 또는 뭐 주변과 중심, 삶과 예술, 이런 경계들이 있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예술의 주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성을 해치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를 그냥 빌려와요. 다른 사람의 양식을 그냥 그대로 빌려온다는 거죠.
하나만 가져오면 또 미안하니까 그걸 막 여러 군데에서 가져와서 막 섞어. 이거 섞는 거를 혼성 모방이라고 그래요. 혼성 모방. 패스티시. 패러디는 패스티시와 패러디는 조금 달라요. 패러디는 다른 사람을 풍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조리한 면을 풍자하는 거라면은 어떤 목적이 있죠. 패스티시는 그런 목적성이 없어요. 그냥 막 뒤섞어 놔가지고 그냥 해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해체. 왜 해체를 하고자 하냐. 그 순수성, 모더니즘의 이 순수성을 무너뜨리고 또 의미의 어떤 그 단일성 이런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이 혼종성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또는 뭐 복합성 또는 다의성 여러 가지 의미를 막 뒤섞어 놔요. 의미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알레고리적으로 중의적으로 의미가 여러 개가 모호하게 막 뒤섞여 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 예술의 중요한 그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쪽에서는요, 이 모던 시대까지 생산이 중심이 돼요. 생산 중심. 산업사회라는 거는 생산자 중심이거든요. 근데 후기 산업사회로 오면서, 그런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것보다도 지식과 정보가 중요해져요.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은 생산이 많아지면은요, 이제 그거를, 선택하는, 소비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취향에 맞는 거를 고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겠죠. 물건이 뭐, 얼마 없으면은 그거라도 사야겠지만, 물건이 많으면은요, 내가 취향에 맞는 거를 골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체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주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집도 그러잖아요. 팔려는 사람들보다 집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소비자 주체로 그 중심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제의 주체가 소비자가 된다. 이걸 소비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사회. 그래서 이제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보드리아르는 어떤 소비사회에서는 소비가 사용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사용가치라는 거는 물건의 어떤 용도에 따른 가치예요. 우리가 생활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소비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가 핸드백을 산다. 명품 핸드백을 산다 하는 것은 그게 뭐 이 사용 가치 때문에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고급 차를 타고 다닌다? 이것도 단순한 사용 가치가 아니에요. 뭐 기능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몇 배 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고가의 물건을 살 때는 그것이 하나의 그 기호로서의 가치가 있다. 기호. 이 기호라는 거는 단순히 기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을 내가 착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나의 어떤 그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결정됐지만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신분이 돼버리는 거죠. 자본이.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어떤 물건을 내가 걸치고 있는 물건에 의해서 내가 사는 집에 의해서 내가 타는 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호 가치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의 그 기호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이것이 이제 그 포스트 모던
그 경제를 이루면서 굉장히 그 혼돈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물신화되는 거죠. 물신화. 그 물건을 신격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질을 통해서 부를 과시하는 기호로 삼는다. 이런 기호의 질서에 말려들수록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본질을 대신해 버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물건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이런 풍조가 뭐 경제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뭐 지적인 과학적인 생산까지도 다 만연해 있다고 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미술품 경매에 참여하는 그런 특정 집단을 어떤 상류층을 인증하는 뭐 그런 내가 어떤 그림을 갖고 있어야 내가 상류층에 들어간다. 이런 심리가 그런 기호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작품을 콜렉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자꾸 어떤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각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자본주의 바이러스는 이 집단 감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다 그러니까. 다 걸려 있으니까. 이 코로나처럼 몇 명 걸려야 이게 큰 문제인데, 다 걸려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다 그러는데 뭐 이게 병이라고 생각지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더 이렇게 가면은요, 정말 그 인간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있어 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어떤 큰 변동이 지금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정치의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과거 모던 시대의 정치라는 것은 글로벌리즘입니다. 글로벌리즘.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가 간의 제한과 장벽을 없애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뭐 지구촌이 하나다란 얘기예요. 이런 그 지역주의나 민족주의 이런 걸 버리고 이 모두가 필요한 거를 추구하면서 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전 세계라. 이게 이제 그 세계 통합주의 혹은 뭐 글로벌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편성을 추구하는 글로벌리즘이 이 포스트 모던에 오면은 그 민족의 어떤 그 차이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면서 이 탈식민주의 또는 신민족주의로 지금 바뀐 거죠. 그 탈식민주의는 이제 어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주도권을 잡은 미국이나 유럽이 이 국제 질서를 지배하면서 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은 거죠. 말은 글로벌리즘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중심의 또는 뭐 유럽 중심의 중심주의라는 거죠.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의 그 식민주의의 변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화적 식민주의. 과거에는 정치적 식민주의였다면은 지금은 모던 시대는 교묘하게 어떤 그 경제적으로 식민화를 시도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자각해가지고 각 민족이 그런 식민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세계주의에 대항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흐름을 탈식민주의라고 그래요. 탈식민주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인데, 그 이분의 이념은 그 서구인들이
동양을 생각할 때 서구식으로 동양을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리엔탈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오리엔탈리스트의 말과 담론 속에서만 동양은 존재할 뿐이다. 예를 들어서 뭐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방문해가지고 그 여행자들의 그 인상기라든지, 또는 뭐 선원들의 모험기, 선교사들의 체험기, 이런 걸 통해서 동양을 이해하고 그거를 동양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얘기들은 대부분들이 동양을 미개 종족으로 묘사를 해요. 서양에 비해서 동양은 아직 개발이 덜 돼 있고 아직 열등한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식민화를 시도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호미바바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순수한 고유 문화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문화적인 신념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는 문화라는 것이 이 지속적인 해석과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이 고정된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그 지배 세력이 이렇게 식민지를 이렇게 침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침략을 당하지만 거기서 문화가 막 섞인다는 거예요. 섞이면서 혼종성이 일어난다. 혼종성. 문화의 혼종성. 막 섞인다는 얘기. 문화가 섞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배를 당한 것 같지만 이 혼종성이 어떤 그 양가성을 갖게 된다. 양가성. 양가성이라는 건 지배 문화와 피지배 문화가 이렇게 이제 그 섞이고, 또 그 식민 지배자가 피지배자 앞에서 어떤 또 한편으로는 또 공포를 또 느껴요. 지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포를 또 느끼고, 그리고 피지배자들은 지배 세력을 흉내내죠. 근데 우리도 서양을 자꾸 흉내내잖아요. 흉내내기를 하다가 한편으로 또 그거를 또 전복하죠. 지배 문화를 전복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역동적으로 문화가 변해간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식민화 당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이 후기 구조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사회를 해석하는 관점인데, 그러니까 이 양가성이라는 것이 혼종해가지고 지배 문화와 피지배 문화가 같이 섞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흉내내기와 어떤 새로운 자기 조직화, 흉내내기에서 이 자기 조직화로 간다, 그 얘기거든요. 이 호미바바 얘기는.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방이죠. 이건 모방을 하다가 이 서양 문화, 지배 문화로 완전히 종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종속.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동양 국가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처음에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잖아요. 동양에서는 일본이 제일 먼저 받아들였죠. 그래서 서양을 흉내내기를 한 거예요. 흉내내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저항을 통해서 새롭게 이 시대에 맞게 다시 이 정체성을 넣어가지고 새롭게 그 자기 문화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지배 세력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어떤 우월한 문화적인 걸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경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파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차원의 식민화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에 저항을 못하고 그냥 종속돼가지고 식민화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식민화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우리께 남아있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배우는 것도 서양의 학문이고, 우리가 입고 있는 것, 의복도 서양의 의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미국식의 이런 모던 건물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정치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 다 서구의 거를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지금 여기에 저항을 해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 식민화가 된다는 거죠. 식민화가 되면은요,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우리도 지금 그 전쟁 직후에 가난하게 살다가 문화적으로 미국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대국이 된 거예요. 지금은 미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한국을 하나의 이 시범 국가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 4차 산업이 성공을 해야 전 세계적으로 이 문화를 보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급이 되면은 그게 지배력을 갖는 거예요. 지배력을 갖게 되는 건데,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장소를 찾는데 최적의 장소가 바로 한국이에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인터넷, SNS 뭐 이런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4차 산업을 실험장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되면은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위기는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존립의 필요가 있느냐? 미국의 속국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거는 또 한편의 위기이죠. 자기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떤 심각한 어떤 존립의 위기, 국가 존립의 위기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신민족주의, 이 신민족주의라는 것이요, 과거에 민족주의가 있고요, 세계주의가 있고 신민족주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글로벌리즘이고요. 자, 세계 정치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과거에는 이 민족주의가 중요했어요. 그 민족의 이익,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게 중요했는데, 근대에 와가지고, 근대기에, 이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이 전 세계가 하나로, 하나 되는, 그런 그 이상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민족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민족주의로 가는데, 자, 여기서의 민족주의는 이 민족주의와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래서 신을 붙이는 건데, 여기서의 민족주의는요, 이거는 이제 정치가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정치에서 어떤 민족의 힘을 합쳐가지고 다른 민족과 경쟁을 할 때 정치인들이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거죠.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를 해가지고 다른 민족과 대립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민족주의예요. 이 민족주의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세계 질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면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해가지고 하나의 그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민족주의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 제국주의를 위해서 일본 민족의 어떤 우월성, 일본의 그 천황은 거의 뭐 신이다. 우리는 신의 이 민족이다 해가지고 그 세계를 이 신중심의 그 혜택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줘야 된다. 이런 전쟁으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과거의 민족주의예요. 이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세계주의로 온 건데 지금은 세계주의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민족주의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진행되는 거는 신민족주의예요. 뭐 예를 들어서 2016년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완전히 그 정치 스타일이 바뀌어버리죠. 그 이전에 그 오바마는 이 세계 경찰로서의 그 미국의 역할을 했어요. 오바마만 하더라도 이 글로벌리즘의 신봉자예요. 그 미국은 그런 세계주의에서 자기들이 경찰로서 하겠다. 그거였는데 이 트럼프 이후 2016년 이후에 그 미국은 노선을 완전히 바꿨어요.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지역 민족들한테 개입을 않겠다. 개입주의 외교 노선을 수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국의 어떤 기업을 보호하고 이 보호무역 정책을 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지금 가장 견제하는 나라가 중국이 된 거예요. 중국이 유일하게 그 미국 중심의 이런 그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 또 과거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방위비에 부담했던 거를 이제 그 줄이기 시작했죠.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든지 군비를 감축하고, 또 한국에도 국방비를 올려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것도 다 이제 이런 맥락인 거예요. 옛날하고 이제 정치 노선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영국도 지금 브렉시트를 통해 가지고 유럽 연합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빠져나오는 과정에 있는데, 뭐, 명분은 뭐 이민자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지만, 영국의 독립이라는 거는 유럽 연합이 해체되는 거거든요. 각각 그 유럽이 이제 하나의 국가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가 지금 각각 다 독립되어 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흐름에서 중국도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도 그동안은 어떤 그 한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방제, 이 전체 그 연합국 스타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 티벳이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뭐 그동안 그 중국과 이게 애매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독립을 시도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그걸 자꾸 지금 넓혀가려고 그러고 지금 독립의 어떤 그 힘들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게 보면은 중국은 분리되리라고 봅니다. 몇 개의 그 소국가로 소련이 이렇게 붕괴된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지금 미국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뭉쳐진 힘을 이렇게 흐트러뜨려 가지고, 그렇게 볼 때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국 편으로 붙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은 그 중국을 견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드도 배치하고 뭐 무기를 놔가지고 이제 중국과 이제 대립을 해야 되는 건데,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북한이죠. 그죠?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한통속이지만, 지금 미국의 속셈은 북한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국과 최전방선을 더 땡길 수 있다면은, 이거야말로 최선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지금 북한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도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오고 있어요. 북한 사회가. 지금 최고 지도자 중심의 그런 정치 스타일이 올해 8월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2인자 얘기를 하잖아요. 김여정이나 뭐 이런 2인자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앞에 내세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과거에 그 절대 권력, 의 어떤 지배 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핵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핵을 통해서 정권의 안정, 그리고 어떤 그 경제적인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북한이 미국과 손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왜 그걸 못 하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1인 독재 체계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못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미국이 1인 독재 그거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체계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과 손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미국은 이 북한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한반도 상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지금 한국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미국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되면은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직접 미국과 소통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한국을 같이 한통속으로 이렇게 봐서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양 체제를 동시에 인정할 수 있어요. 양 체제를. 그러면은 이게 연방제가 되는 거예요. 연방제. 저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연방제 형식으로. 당분간 뭐 그렇게 교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양 체계를 서로 인정하면서, 그러면 북한은 엄청난 그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에 지금 저는 뭐 이게 3차 세계대전이라고 봅니다. 세계대전은 일어났어요, 이미. 무역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딱 가운데에 한국이 끼어 있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이 거기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기회이자 엄청난 위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혼돈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문화적인 변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 새로운 질서의 시대는 저는 이 문화의 시대, 인공지능과 문화의 시대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 시대로 가는 거는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다 예측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인권화를 지향하거든요. 기계는 인간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은 그 기계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과학은 후퇴가 없거든요. 계속 진보만 있을 뿐이거든요, 과학은. 그래서 이건 4차 산업혁명인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거는, 이거는 뭐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회가 도래하느냐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로봇이 그거를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로봇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뭐 식당에서 배달하는 거, 뭐 택시 운전하는 거, 예. 또 모든 뭐 전산화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기계가 다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들이. 대부분의 일들을. 그럼 인간은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로봇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근로라는 것, 근로. 이 마르크스가 말했던 그 근로의 도덕이라는 거는 이제 로봇의 도덕이 되는 거예요. 로봇의 도덕. 인간들은 일자리를 로봇에 맡기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부여받게 돼요. 여가죠, 여가. 꼭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학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노동하는 노동에서 삶의 행복을 찾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노동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면은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는 정말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은퇴 시간이 빨라지고 인간이 수명이 길어지고 근로 시간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근로 시간은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정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로 시간이. 그럼 그 많은 시간에 인간을 뭘 할 것이냐는 거예요. 뭘 할 것인가. 여기서 행복에 대한 질문이 다시 한번 들어간다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목적과 더불어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어떤 인간을 실업자로 만들고 또 권태로 몰아붙일 거라고요. 권태. 그래서 일부는 향락적으로, 권태를 잊기 위해서 향락적으로 빠지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행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인간들은 근원적인 행복, 인문학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도래하는, 그런 시대가 저는 그거를 바로 문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의 시대. 문화의 시대의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행복. 누가 인간을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4차 산업혁명은 물질적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행복이 인간을 근원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증명할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의 근원적 행복이 뭐냐를 찾게 될 것이고 그 근원적 행복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화의 시대의 주인공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컨텐츠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해줄 때 뭔가 어떤 근원적인 인간의 본성을 깨우치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단화. 혈연과 민족을 초월해가지고 집단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SNS와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순간적으로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 콘텐츠가. 그러면은 그 콘텐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의 종족처럼 집단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과거의 종족은요, 서로 거리가 가까이 있을 때, 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삽시간에 전 세계로 이 전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진짜로 그 컨텐츠,
우리를 행복해 갈 수 있는 그 컨텐츠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그 종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시대를 문화 종족주의, 이 문화의 시대를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은 문화 종족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족주의. 그 대표적인 예가 아미입니다. 아미. 아미족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가지고, 그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정보를 하나 딱 올리면은 순식간에 그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그거를 소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뭐 신곡이 뭐죠? 신곡 발표했을 때 그 1위 했잖아요. 그 곡이 하루 만에 1억이, 예? 예, 하루도 안 돼가지고 1억이 그걸 시청하잖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하루도 안 돼서 그 1억 명이 그걸 다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과거와 패러다임이 달린 거예요. 옛날에 비틀즈가 그 아주 인기 그룹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런 그 SNS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종족이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 아미족들은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 동안 그걸 심취해가지고 문화를 공유해요. 이건 과히 종족이라고 할 만하다는 거죠. 이런 문화뿐만이 아니라요. 또는 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족들이 또 있죠. 애플만 사랑하고 해가지고 애플 제품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삼성족, 예? 단순히 그 기능적인 그 회사의 물건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철학과 이념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물건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요. 자, 이것이 제가 예측하는 신민족주의, 문화 종족주의 시대입니다. 문화 종족주의 시대.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이 문화의 시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여가를 늘려주고 그 여가를 채우는 것이 바로 문화가 되기 때문에, 여가를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채우는 것이 문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가는 거란 얘기예요. 4차 산업혁명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은 문화를 우리가 대비를 하고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아주 긴박하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코로나가 그 시기를 더 앞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든 문화 활동도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콘서트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다행히도 우리 민족은 천성적으로 이 끼가 많은 민족이고 어떤 놀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여가가 많은 시대에 최적화된 민족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민족성이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회다. 사실은 저는 이런 시간을 오래전부터 저는 준비해 온 거고요. 그 준비 작업을 한 10년 전부터 쭉 해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오면은 코로나가 터지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세계가 이게 막 급속도로 빨리 오는 거예요. 저는 뭐 내가 죽어야 이게 이런 시대가 올라나. 기대를 안 했거든요, 사실 저는. 해놓고 죽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뭐 10년 내에 오겠다. 근데 사람들은 문화에 별로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4차 산업혁명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살아남나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먹고 살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읽어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래야 문화의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예술가는 단순하게 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화인이고, 정말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 그런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고, 그런 시대가 드디어 이제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지금처럼 뭐 예술이라는 거를,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술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확장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예술가고, 우리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시대 변동에 대한 자각, 큰 흐름을 읽어라. 지금은 이 물질 문명이 임계에 도달했다. 임계. 예. 그래서 사회가 지금 이렇게 혼돈스러운데, 그 방향을 정확히 읽지 못하면은 우리는 파멸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문화의 시대의 주인공은 저는 예술가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미학적 인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음 10월 달에 나오는 책이 미학적 인간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그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근데 저 혼자 이런 것을 감지하고 준비해 나가기는 좀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요.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 얘기하면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이 문화의 시대, 미학적 인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아직 감이 없어요. 사람들이 감이 없어가지고 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화 운동을 저는 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비록 인원이 적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그 큰 흐름을 감지를 하고 저와 같이 이제 이런 거를 문화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때 저는 이 한국 사회가 어떤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의 세계의 어떤 그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문화적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파멸로 갈 수도 있어요. 그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좀 크게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내 문제가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 내용은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 문화 종족주의의 시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뭔가 제가 느낀 게 교수님 말한 그 컨텐츠, 새로 만드는 컨텐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좀 아까 호미바바 언급하셨을 때 순수한 고유한 문화를 존재한다는 생각은 오류다. 약간 이런 그런 맥락의 약간 문화처럼 느껴지거든요. 그치만서도 우리의, 왜냐면 그 새로운 컨텐츠라는 것이 그 새로운 어떤 문화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족주의적 그런 세계 안에서 우리 그 예전의 전통, 호미바바가
그 어떻게 보면 부정한 그런 전통의 자리는 어디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 문화의 속성이라는 거는요, 문화의 속성. 이건 과학의 속성과 다르거든요. 이 과학의 속성이라는 것은, 과학은 보편성에 의존합니다. 문화라는 거는 특수성에 의존하는 거예요. 예. 뭔가 차이죠, 차이. 예. 이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문화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요.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문화적 결과물을 낸다는 거는 이 차이를 파악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신민족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이 차이를 만들려면은 민족성이 필요한 거예요. 민족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필요해가지고, 거기서의 이 차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과 다른 어떤 환경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떤 미의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 차이가,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이 콘텐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중복이 돼요. 다른 나라 거와 중복이 되면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민족주의 시대에는, 문화의 시대에는 차이가 중시되는, 차이를 위해서 민족성이 필요하는, 과거의 민족성은 정치를 위해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자민족의 결합을 위한 그런 거였는데, 이 문화적인 차이를 위해서, 필요한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건전한 경쟁력이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과나무다. 그러면은 사과 열매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가 만들어낸 배와 감과 바꿔먹는 문화적 교류가 거기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제 질서예요. 과거에는 약육강식의 식민지 사회였다면은, 이제는 국제 간에 서로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서로 교류하면서 혜택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이상적인 국제 질서라고 보는 거죠. 그러려면 그 민족만의 차이 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도 그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건에 이 콘텐츠를 실어서 그 콘텐츠를 파는 거죠. 이해가 됐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차이가 중요한데 그 차이를 우리 그 이전에 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만의 개별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그렇죠. 건가요? 예. 문화적 약간 그런, 결함을 위해서는 차이가 반드시 필요하고, 차이가 하나의 그 민족의 미의식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 우리가 축적해 놓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좀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그렇죠. 쓸 수 있다. 추측해 놓은 것이 지금은 모호하기 때문에 이 세계주의를 거치면서 우리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제가 10년 동안 해온 거잖아요. 그거를 살려놓을까. 그게 이제 한국의 미학이고 한국의 미의식이고, 예? 예. 그래야 이게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그게. 자, 그럼 교수님, 앞으로의 그 시대가 문화가 중요해진 시대가 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혁명 시대의 그 물자를 생산한 대량 생산이 위주가 됐던 시대는 물물 교환의 시대였다면, 네. 앞으로의 사회는 문화 교환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그냥 상품이 아니라 상품 앞에 문화가 붙어요. 문화 상품. 과거에는 경제가 문화를 지원해줬어요. 기업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예술인들이 활동을 이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문화를 끼고 경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모든 쪽에 문화를 입혀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경쟁이 안 돼요. 물건만 가지고는 경쟁이 안 돼요. 지금은 뭐 광고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광고를 하게 해가지고 그 유명 연예인의 인기를 상품에 던지피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기업에 갖고 있는 어떤 그 문화, 기업 문화,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그 물건에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것이 저는 애플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예술적인 그런 메커니즘이죠. 기업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문화가 안 되면은 이제 국가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의 시대는 말을 해도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거를 이 현실에서 그거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안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이 지금 그런 작업인데 뭐 공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게 자기가 걸려봐야 이게 백신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걸린지를 모르니까 이 백신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외로워서 제가 이미지 연구소라는 데를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의 이런 큰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저를 지지할 수 있겠어요? 이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 단순히 예술가라 만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우리 시대의 이 파멸로 치닫고 있는 우리 시대를 걱정하는 거예요. 시대의 미래를 보면서 어떤 거기에 따른 그 대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강의해봤자 이런 내용을 강의해봤자 몇 사람 들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강의라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책 작업을. 혼자서 이걸 뭐 강의도 하고 이걸 또 편집해서 또 뭐 유튜브에 올리고 또 책을 쓰고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누구도 국가에서 아무도 나한테 이걸 지원해 준 사람이 없어요. 뭐 책 쓸 테니까 지원을 해줘. 이게 지원도 하나 없어요. 엉뚱한데 지원을 해주고. 이게 정말로 국가한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런 필요조차를 못 느끼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라도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좀 팔고 다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뭐 이걸 지금 어떻게 뭐 해볼까 하는 거죠. 뭐 저 혼자 모든 걸 다 혼자 하기 때문에 뭐 시간상의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뭐 이거 상당히 저한테는 힘이 되는 거죠. 저 교수님, 네. 저 마지막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문제의식을 약간 한마디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잘 못 들은 것 같거든요. 그때 네. 교수님이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고 잘 못 들었습니다. 그 뭔가 좀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함축하는 네, 창의적 느낌이었잖아요. 창의적 인간이죠. 창의적 인간.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창의적 인간들을 이제 예술가로 많이 보는 이렇게,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사회가 우리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지향적이고 지금 어떻게 이런 순환의 시대를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어떤 주인공이라는 거죠. 도래하는 새로운 시대에. 왜냐하면 기계로부터 가장 멀어진 인간 아닙니까? 그게 창의적 인간이. 그죠? 네. 나머지는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로봇이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된다. 약간 그렇죠. 이런. 그러죠.
예술가가 어떤 뭐 기술자가 아니라 예? 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아, 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예술을 현실의 문제를 다룰 수는 있어도 그거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다루죠. 네. 그치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진 않는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해결하면 되죠. 간접적으로. 직접은 아니어도 직접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죠. 그쵸. 이 영역에서 간접으로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아, 저는 뭐, 저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이런 작업들, 이런 강의들, 예. 뭐, 기존에 있는 걸 이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새롭게 창의적으로 이 시대에 맞는 걸 연구하고, 예? 또 그런 책을 쓰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예술가들은 또 자기의 영역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그 자체를 좀 되게 넓게 봐야 되겠네요. 아, 그러면,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강의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이 거대한 이 시대의 패러다임, 이 흐름을 좀 읽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금 뭐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 좀 더 우리 시대를 끌어안고, 뭔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때 힘이 또 생기고 그런 거니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첫 번째 강의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토의 예술론을 통해서 이 동시대 예술, 우리 시대의 예술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비전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을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첫 시간에 긴 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